지금 슬로바키아에서 믿기 힘든 충격 선언이 나왔습니다. 실업률 28%, 투자 0%, 유럽에서조차 회생 불가 판정을 받았던 그 나라가 30년 만에 인구 대비 자동차 생산 세계 1위로 부활한 것입니다. 독일도 프랑스도 일본도 외면했던 절망의 땅. 그 마지막 순간에 손을 내밀어준 나라는 단 하나, 대한민국뿐이었습니다. 한국이 아니었다면 이 나라는 이미 지도에서 사라졌을 겁니다. 슬로바키아 정부가 공식적으로 감사를 전해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진 상황입니다. 과연 한국은 어떻게 죽어가던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웠던 것일까요? 그 숨막히는 기적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레오나르트입니다. 슬로바키아 경제부 차관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지만 사실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과연 오늘도 이 나라가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브라티슬라바 경제부 청사 4층 창문 앞에 서서 참담한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실업률 28%라는 숫자는 거리를 걷는 10명 중 3명이 일자리가 없다는 뜻이었고 그들의 눈빛에서는 희망이 사라진 채 분노도 아닌 그저 텅 빈 시선만이 남아있었죠. 그 시선이 매일 아침 제 심장을 찔러댔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지난 2년간 유럽 각국과 미국, 일본 기업들에게 보낸 89개의 투자 제안서가 쌓여 있었는데 돌아온 답장은 단 3통뿐이었고 그나마도 모두 정중한 거절이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인프라가 없고 시장이 작으며 투자하기엔 위험하다는 게 그들의 공통된 이유였죠. 창밖 저 멀리 코시체 방향에는 한때 이 나라의 자랑이었던 무기 산업 공장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녹슨 철문과 깨진 유리창만 남아 폐허처럼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1989년 체제 전환 이후 소련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사라지자 우리의 공장들도 함께 죽어갔고 그 이후로 이 나라는 추락일로를 걸어왔습니다. 아침 회의 시간에 경제부 장관 마레크가 무거운 표정으로 들어오면서 손에 든 최신 GDP 보고서를 책상에 던지듯 내려놓았어요. 성장률 0.01%라는 숫자는 사실상 제로 성장을 의미했어요. 마레크는 유럽연합이 우리를 완전히 버렸으며 더 이상 지원금도 없을 거라고 말했지만 저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했죠. 이유는 우리를 실패한 국가로 낙인 찍었고 폴란드와 체코, 헝가리가 빠르게 회복하는 동안 슬로바키아만 홀로 추락하면서 유럽에 버려진 자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거리에서는 젊은이들이 독일과 영국으로 떠났고 노인들만 남았으며 국가의 미래가 실시간으로 사라지고 있었죠. 오후 3시에 소집된 긴급회의에서 재무부가 전한 소식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외환 보유고가 위험 수준까지 떨어져서 6개월 후면 공무원 월급조차 지급하기 어려울 거라는 보고였습니다. 회의실은 침묵으로 가득했고 누구도 해결책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 남아 책상 위에 서류들을 하나하나 넘겼는데 실업자 통계와 파산한 기업 목록, 해외로 이민 간 인구 숫자 같은 모든 수치가 국가의 죽음을 말하고 있었어요. 차관이라는 직책이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나라를 살릴 힘조차 없는데요. 그때 비서 엘레나가 늦은 시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로 들어오더니 한 장의 팩스를 건넸습니다. 오스트리아 무역공사에서 온 정보로 한국의 어떤 대기업이 유럽 생산기지를 물색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저는 많이 알지 못했지만 아시아의 작은 나라이고 한국 전쟁을 겪었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최근 자동차와 전자제품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소문과 유럽 시장 진출을 준비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죠. 엘레나에게 이게 확실한 정보인지 물었더니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폴란드와 헝가리도 접촉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심장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현실이 저를 짓눌렀어요. 왜 한국 기업이 슬로바키아를 선택하겠습니까? 우리에겐 고속도로도 없고 철도도 낡았으며 항구도 없었죠. 폴란드나 헝가리에 비하면 모든 면에서 뒤처진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든 한국을 설득해야 한다고요. 이게 마지막 기회였고 실패하면 슬로바키아는 정말 끝이었으니까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아서 한국 기업에 보낼 제안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는데 우리의 장점을 찾아야 했지만 낮은 인건비와 성실한 노동력, 유럽 시장 접근성 같은 조건들은 다른 나라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쓸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절박한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간절했고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죠. 땅도 내주고 세금도 깎아주고 법도 바꿀 수 있었어요. 아침이 밝아오자 창밖으로 무거운 발걸음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저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경제부 장관 마레크에게 한국 기업 투자 가능성을 보고했더니 그는 희미한 희망을 보이다가 곧 고개를 저으며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지만 그래도 시도는 해보자고 했어요.
저는 그날부터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고 대사관에 연락하면서 한국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난 나라였습니다. 1인당 GDP가 67달러에서 시작해 지금은 1만 달러를 넘어선 놀라운 성장을 이룬 곳이었죠. 한국인들은 우리와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난했고 전쟁을 겪었으며 버려졌었지만 그들은 일어섰던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동안요. 혹시 한국이 우리를 이해해 줄까요? 같은 아픔을 겪은 나라로서 손을 내밀어 줄까요? 비현실적이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그런 희망을 품었습니다. 90페이지에 달하는 투자 제안서를 완성했는데 슬로바키아의 모든 것을 담았고 우리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간절한 미래를 담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제가 직접 쓴 메시지를 넣었는데 우리는 유럽에서 버림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슬로바키아 국민들은 성실하며 배울 의지가 있으니 기회만 주신다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썼죠. 제발 우리에게 기회를 달라고요. 제안서를 한국의 주요 기업 17곳에 우편으로 발송했지만 답장이 올지 확신할 수 없었고 그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답장은 오지 않았고 2달째가 되어도 여전히 소식이 없어서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매일 아침 출근하면 비서 엘레나에게 혹시 연락 온 거 없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고 저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아 무의미한 서류들을 들여다봤죠. 실업률은 29%를 넘어섰고 거리에 노숙자들이 늘었어요. 젊은이들은 여전히 나라를 떠났고 GDP는 마이너스로 떨어질 위기였습니다. EU 본부에서는 슬로바키아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이건 사실상 국가부도 선고나 다름없었고 우리는 유럽의 짐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엘레나가 급히 뛰어들어오더니 숨을 헐떡이며 한 장의 팩스를 내밀었는데 오스트리아 무역공사에서 온 긴급 연락이었습니다. 한국의 어떤 자동차 기업이 유럽 진출을 본격 검토 중이고 폴란드와 헝가리, 체코와 함께 슬로바키아도 후보지 명단에 올랐다는 내용이었어요. 아직 초기 단계지만 각국 정부의 의향을 타진하고 있다는 거였죠. 저는 팩스를 3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믿기지 않았거든요. 정말 한국 기업이 우리를 고려하고 있다는 게 사실일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즉시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더니 대사가 확인해줬는데 한국의 한 대기업이 유럽 공장 부지를 물색하고 있고 슬로바키아도 검토 대상이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더니 브라티슬라바의 하늘이 조금 밝아 보였는데 착각일 수도 있었지만 오랜만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물론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죠. 폴란드와 헝가리는 우리보다 훨씬 유리했고 인프라도 좋고 시장도 크고 정치도 안정적이었으니 슬로바키아가 선택받을 가능성은 희박했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습니다. 한국 기업이 와준다면 어쩌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을지도 몰랐으니까요. 우리에게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나라가 끝이었고 한국이 우리를 선택해준다면 그건 기적일 거였죠.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는데 악몽 대신 꿈을 꿨어요. 슬로바키아에 공장이 들어서고 사람들이 일하고 아이들이 웃는 꿈이었죠. 다음 날 아침 경제부 장관 마레크에게 다시 한번 보고했더니 그는 회의적이었지만 시도는 해보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다짐했습니다. 어떻게든 한국을 설득하겠다고요. 슬로바키아의 미래가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한국이라는 이름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는데 그들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었고 그렇게 저는 한국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희망을 품은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브뤼셀로부터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EU 경제안전국에서 슬로바키아 경제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실사단을 파견한다는 통보였어요. 이런 방문은 보통 좋은 신호가 아니었어요. 구조조정이나 긴축 프로그램을 강요하기 위한 사전 작업일 가능성이 높았죠. 3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 EU 경제안전국 부국장 카스파르가 브라티슬라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경제부 장관 마레크와 함께 공항에 나가 그를 맞이했죠. 카스파르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독일인으로 회색 양복에 금태 안경을 쓴 전형적인 브뤼셀 관료였어요. 그의 첫인상에서부터 냉담함과 오만함이 느껴졌습니다. 공항에서 경제부 청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카스파르는 창밖을 바라보며 브라티슬라바가 생각보다 더 낙후되어 보인다고 중얼거렸어요. 그의 말투에는 동유럽 국가들을 바라보는 서유럽인 특유의 우월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참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속이 끓어올랐죠. 청사회의실에 도착하자 카스파르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슬로바키아의 경제 지표들이 빼곡히 적힌 보고서였죠. 실업률 28%, GDP 성장률 0.01%, 외환 보유고 감소율 등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참담한 숫자들이었습니다. 카스파르는 안경 너머로 우리를 바라보며
슬로바키아의 경제 상황이 이유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말했어요. 마르크 장관이 우리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 중이라고 대답했지만 카스파르는 코웃음을 치듯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는 슬로바키아가 지난 3년간 어떤 구체적인 성과도 내지 못했고 EU의 지원금만 축내면서 개혁은 하지 않았다고 날카롭게 지적했어요. 저는 변명하고 싶었지만 사실이었기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죠. 회의가 진행되면서 카스파르는 점점 더 직설적으로 변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산업 기반이 무너졌고 외국 투자도 없으며 인적 자원마저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을 방법은 EU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받아들이는 것뿐이라며 그건 공공부문 대량 해고와 복지 축소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사실상 국가 주권을 일부 포기하라는 요구였죠. 그때 저는 용기를 내서 한국 기업의 투자 가능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아시아의 한 대기업이 유럽 진출을 검토 중이고 슬로바키아도 후보지에 올랐다고 설명하면서 우리에게도 자체적으로 경제를 회복할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어요. 카스파르는 제 말이 끝나자 웃음을 터뜨렸고 그건 비웃음이었습니다. 카스파르는 안경을 벗어닦으며 천천히 말했어요. 한국 기업이라는 게 어디 기업이냐고 물었어요. 제가 자동차 회사라고 대답하자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자동차 기업들은 유럽 시장에서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 그들의 기술력은 일본이나 독일에 한참 뒤처진다고요. 유럽 소비자들이 한국산 자동차를 살 이유가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죠. 저는 반박하려 했지만 카스파르는 제 말을 끊고 계속 이어갔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부품을 조립하는 수준일 뿐이고 진짜 기술은 선진국에서 가져온 것이며 그들이 유럽에서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단언했어요. 더 나아가 한국 같은 신흥국 기업에 의존하는 건 위험한 도박이라고 경고했죠. 마르크 장관이 그래도 검토해볼 가치는 있지 않냐고 물었지만 카스파르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슬로바키아가 지금 필요한 건 검증된 유럽 기업들의 투자이지 불확실한 아시아 기업의 모험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한국 기업을 받아들였다가 실패하면 슬로바키아는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거라고 경고했죠. 카스파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희망을 짓밟고 있었고 저는 참을 수 없어서 물었어요. 그렇다면 EU는 슬로바키아를 어떻게 도울 건가요? 카스파르는 잠시 침묵하다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EU는 이미 충분히 도왔고 이제는 슬로바키아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때라는 거였어요. 그의 말은 명확했습니다. EU는 더 이상 슬로바키아에 돈을 쓰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고 우리는 실패한 투자였으며 이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정리해야 할 짐이 된 거였죠. 카스파르는 서류를 정리하며 슬로바키아가 한국 같은 불확실한 파트너에게 매달리는 대신 현실을 직시하고 EU의 구조조정안을 받아들이라고 말했어요. 점심 식사 자리는 더욱 불편했습니다. 카스파르는 슬로바키아 전통 음식을 먹으면서도 계속 유럽 중심의 시각으로 이야기를 이어갔고 동유럽 국가들이 서유럽 수준에 도달하려면 최소 50년은 걸릴 거라고 말했어요. 그의 말투에는 우리를 2등 시민으로 보는 태도가 역력했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카스파르에게 물었어요. 그렇다면 슬로바키아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카스파르는 잠시 멈춰서서 저를 바라봤고 그의 눈빛에는 연민도 없었고 그저 냉담함만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슬로바키아는 독립국가로 남기엔 너무 작고 약하다고요. 체코와 다시 합치거나 아니면 더 큰 경제권에 완전히 흡수되는 게 현실적일 거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카스파르는 우리나라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독립을 위해 수십 년간 투쟁했고 1993년에 겨우 독립국가가 되었는데 이제 와서 다시 사라지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목소리를 높여 반박했지만 카스파르는 무표정하게 어깨를 으쓱했죠.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카스파르는 마지막 충고를 했습니다. 한국 기업과의 협상은 시간 낭비일 뿐이고 그들은 결국 폴란드나 헝가리를 선택할 거라고요. 슬로바키아는 너무 많은 위험 요소가 있고 한국인들도 그걸 알면 떠날 거라고 했어요. 차라리 그 시간과 노력을 EU 구조조정안을 준비하는 데 쓰라고 조언했죠. 카스파르를 호텔에 내려주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와 모멸감과 좌절이 한꺼번에 밀려왔고 카스파르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한국은 검증되지 않았다. 슬로바키아는 너무 약하다. 우리는 독립국가로 남을 자격이 없다는 말들이었죠. 경제부 청사로 돌아와 마르크 장관을 만났습니다. 그도 화가 나 있었죠. 카스파르의 오만함은 참을 수 없는 수준이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마르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카스파르의 말이 틀린 건 아니라고요. 우리는 정말 약하고 한국이 우리를 선택할 가능성도 낮다고요. 그때 문득 생각했습니다.
카스파르가 한국을 그렇게 폄하한 건 어쩌면 두려움 때문일지도 모른다고요. 만약 한국이 정말 슬로바키아에 와서 성공한다면 그건 EU의 오만함과 무능함을 증명하는 일이 될 테니까요. 브뤼셀은 슬로바키아가 스스로 일어서는 걸 원하지 않을지도 몰랐어요. 책상 위에는 아직 한국 기업 관련 자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들을 다시 펼쳐봤어요. 한국의 성장 과정과 기술력, 그리고 유럽 진출 계획 등이 적혀 있었죠. 카스파르는 한국을 얕잡아봤지만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한국 기업들의 성장 속도와 기술 발전은 실제로 놀라운 수준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카스파르는 브뤼셀로 돌아갔고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슬로바키아가 한국이라는 도박에 구군을 걸었다가 실패하면 EU는 더 이상 도울 수 없을 거라고요. 그건 협박에 가까웠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카스파르가 떠난 후 경제부는 긴급회의를 열었고 그의 방문 이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EU의 구조조정안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한국이라는 불확실한 희망에 매달릴 것인가. 회의실에서는 의견이 갈렸고 절반은 안전하게 EU안을 따르자고 했고 절반은 한국을 기다려보자고 했어요. 마르크 장관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레오나르트 차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대답했습니다. 한국을 기다리자고요. 비록 카스파르가 뭐라고 하든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고 우리 스스로 미래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어요. EU의 구조조정안은 슬로바키아의 죽음을 천천히 받아들이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죠.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카스파르의 말들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지만 저는 그 말들을 오히려 동력으로 삼기로 했어요. 한국이 정말 오지 않을 수도 있고 온다 해도 우리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EU의 시혜나 받으며 사는 2등 국가로 남을 거였습니다. 카스파르는 우리를 무시했고 EU는 우리를 버렸으며 유럽은 우리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혹시 다를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저는 놓지 않기로 했어요. 그들도 한때 가난했고 무시당했으며 버림받았지만 일어섰으니까요. 어쩌면 그들은 우리의 처지를 이해해줄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한국 대사관과의 통화 후 며칠이 지났고 저는 매일 아침 전화기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한국 기업의 실사단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동시에 그들이 우리의 현실을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려웠어요. 카스파르의 경고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한국인들도 슬로바키아의 실상을 알면 떠날 거라는 말이요. 4월 초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 협상단이 오기 전에 우리나라의 현실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요. 만약 한국인들이 현장을 보겠다고 하면 제가 안내해야 할 텐데 저 스스로가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들을 설득할 수 없을 거였습니다. 저는 동쪽 코시체로 향했습니다. 브라티슬라바에서 차로 4시간이 걸렸고 창밖으로는 비어있는 들판과 멈춰선 공장들이 지나갔습니다. 코시체 무기 제조단지에 도착했습니다. 1980년대까지 2만 명이 일했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처참한 폐허였어요. 높이 5m 철조망 너머로 녹슨 건물들이 유령처럼 서 있었고 깨진 유리창마다 새들이 둥지를 틀고 있었습니다. 정문 경비원에게 신분증을 보여주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녹과 먼지가 뒤섞인 폐허의 냄새가 코를 찔렀고 제1공장 건물에 들어가니 천장은 뚫려 빗물이 고여 있었어요. 한때 정밀 무기를 만들던 조립 라인은 녹슨 철골 덩어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통로를 걸으며 1987년 생산 목표 달성 포스터를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 노동자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경비원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일하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냐고요. 그는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다 서쪽으로 갔고 나이 든 사람들은 실업수당으로 겨우 버티고 있다고요. 자기도 한때 30년을 일했는데 지금은 경비원으로 한 달에 200유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코시체 시내로 이동했습니다. 거리는 한산했고 상점 10개 중 3개는 문을 닫았어요. 광장 벤치에는 일자리를 잃은 중년 남자들이 앉아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한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45세 엔지니어였는데 7년간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에게 물었습니다. 새로운 공장이 들어온다면 다시 일하고 싶으냐고요.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다고요. 무엇이든 하겠다고요. 오후에는 북쪽 프레쇼프로 이동했습니다. 섬유 공장이 문을 닫은 후 3,000명이 일자리를 잃었죠. 고용센터에서 센터장을 만났고 그녀는 실업자 등록 명단을 보여줬습니다. 3,000명이 넘는 이름이 빼곡했어요. 센터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매주 새로운 사람들이 등록하러 오는데 소개할 일자리가 없다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새로운 공장이 들어온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냐고요. 센터장은 즉시 대답했습니다.
최소 5,000명은 가능하다고요. 해가 기울 무렵 브라티슬라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오늘 본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폐허가 된 공장들과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의 얼굴이 계속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단지 기회가 없을 뿐이었죠. 브라티슬라바에 도착해 곧장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만약 한국협상단이 온다면 무엇을 보여줘야 할까요? 양쪽 다 보여줘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숨기지 않되 그 속에 담긴 가능성도 함께 보여줘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마레크 장관에게 현장 시찰 보고를 했습니다. 코시체와 프레쇼프의 상황, 폐허가 된 공장들, 그리고 일자리를 기다리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 대해서요. 마레크는 무거운 표정으로 들었고 물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도 투자하고 싶어 할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진실을 보여주는 것뿐이라고요. 우리의 절박함과 간절함, 그리고 다시 일어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말했어요. 며칠 후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기업의 실사단이 다음 주에 슬로바키아를 방문한다는 소식이었고 저는 전화를 받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드디어 운명의 시간이 다가온 거였습니다. 코시체에서 본 폐허들이 떠올랐고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의 얼굴이 스쳐갔습니다. 저는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준비에 착수한 지 일주일이 지났고 4월 12일 월요일 오전 9시 브라티슬라바 공항에 한국 실사단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마레크 장관과 함께 공항 입국장에서 그들을 기다렸는데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이들이 슬로바키아의 운명을 결정할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입국장 문이 열리며 한국인 7명이 나왔습니다. 앞서 걷는 사람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고 그의 뒤로 젊은 엔지니어들이 따라왔어요. 저는 손팻말을 들고 다가가며 한국어로 준비한 인사말을 했고 환영합니다라는 서툰 발음에 그들은 놀란 표정으로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손을 잡으며 생각했어요. 이 손들이 슬로바키아를 살릴 수도 있다고요. 공항에서 경제부 청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한국 실사단은 창밖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브라티슬라바 시내의 낡은 건물들과 비어있는 상점들, 페인트가 벗겨진 전차들이 그들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 두려웠어요. 폴란드나 헝가리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초라했으니까요. 한 엔지니어가 한국말로 무언가 말했고 다른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는데 저는 그 내용을 알 수 없어서 불안했습니다. 경제부 청사 회의실에 도착하자 저는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제가 일주일간 밤을 새워가며 준비한 자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슬로바키아의 경제 현황과 노동력, 입지 조건, 세제 혜택 등을 담은 90페이지짜리 프레젠테이션이었어요. 저는 프로젝터를 켜고 첫 장을 띄웠습니다. 슬로바키아, 유럽의 심장이라는 제목이었죠. 하지만 한국 실사단장의 첫 질문은 프레젠테이션과는 무관했습니다. 그는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브라티슬라바에서 코시체까지 고속도로가 있냐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없다고요. 현재는 2차선 국도만 있고 4시간이 걸린다고 말했어요. 실사단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철도는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다시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철도는 있지만 1960년대에 건설된 것이라 속도가 느리고 화물 수송 능력도 제한적이라고요. 항구 접근성은요? 슬로바키아는 내륙 국가라 가장 가까운 항구가 크로아티아 리에카인데 300km 떨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사단장은 계속 메모했고 그의 표정에서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어요. 마레크 장관이 개입했습니다. 인프라는 부족하지만 슬로바키아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유럽 시장 중심부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이 있다고 강조했어요. 하지만 한국 엔지니어 중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부품 협력사들이 함께 올 수 있는 산업단지가 있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는 없지만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죠. 오전 회의가 끝나고 점심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저는 슬로바키아 전통 음식인 브린조베 할루슈키를 준비했지만 한국인들은 많이 먹지 않았어요. 그들은 계속 서로 한국어로 이야기를 나눴고 가끔 서류를 펼쳐보며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결정은 슬로바키아가 아닐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는 코시체로 이동했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방문했던 그 폐허를 한국인들에게 보여줘야 했어요. 차로 4시간을 달리는 동안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코시체는 한때 슬로바키아 제2의 도시였고 무기와 철강 산업의 중심지였으며 2만 명이 넘는 숙련 노동자들이 있었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비어있고 이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시체 무기 제조단지에 도착했을 때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고 녹슨 공장 건물들과 깨진 유리창들, 잡초가 무성한 주차장을 보며 심각한 표정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 엔지니어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더니 천장과 바닥 상태를 살펴봤고 다른 엔지니어는 주변 지형을 카메라로 찍으며 메모했습니다. 실사단장은 제게 물었어요. 이 건물들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데 얼마나 걸리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정부가 전력을 다하면 6개월 안에 부지를 정리할 수 있다고요. 저녁 때 브라티슬라바로 돌아오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인들은 피곤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봤고 저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호텔에 도착해 그들을 배웅하며 내일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오전 10시에 총리님과의 면담이 있다고요. 실사단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그의 생각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총리 집무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총리와 경제부 장관, 재무부 장관, 그리고 저까지 슬로바키아 측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한국 실사단도 7명 전원이 자리했습니다. 총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슬로바키아를 방문해줘서 감사하다고 우리는 한국 기업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어요. 총리는 직접 슬로바키아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실업률 28%, 젊은이들의 해외 이탈, 무너진 산업 기반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강점도 강조했습니다. 유럽 중심부의 입지, 성실한 노동력, 낮은 인건비,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요. 총리는 한국 기업이 원하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실사단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면서 분위기는 점점 냉랭해졌고 한국 측은 폴란드와 비교하며 질문했어요. 폴란드는 고속도로 네트워크가 잘 갖춰져 있고 발트해 항구 접근성도 좋으며 시장 규모도 슬로바키아의 7배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조건에서 슬로바키아가 어떻게 경쟁할 수 있냐는 질문이었죠. 마레크 장관이 대답하려 했지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폴란드에 뒤처져 있었어요. 실사단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슬로바키아의 열정은 충분히 느꼈지만 현실적으로 인프라 부족이 너무 큰 문제라고요. 공장을 짓더라도 부품 공급과 완성차 수송에 막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며 이는 경영상 큰 부담이라고 설명했어요. 사실상 탈락을 통보하는 말투였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고 마레크 장관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어요. 끝났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총리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총리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맥지 위임장이었어요. 그는 그것을 한국 실사단 앞에 내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땅이 필요하면 무상으로 드리겠다고요. 세금을 50년간 면제해드리겠다고요. 고속도로가 없다면 산을 뚫어서라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슬로바키아 정부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고 말했어요. 총리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제발 우리 국민을 살려달라고요. 슬로바키아는 지금 죽어가고 있고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젊은이들은 매일 조국을 떠나고 있다고 말했어요. 한국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이유는 우리를 버렸고 유럽은 우리에게 등을 돌렸지만 한국만큼은 다를 거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총리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한국 실사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는 숨을 참으며 그들의 반응을 지켜봤어요. 이 순간이 슬로바키아의 운명을 결정할 거였으니까요. 한참을 침묵하던 실사단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본사와 상의가 필요하다고요. 일주일 후에 최종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했어요. 회의는 그렇게 끝났고 한국 실사단을 공항까지 배웅했습니다. 그들은 떠나기 전 악수를 청했고 실사단장은 말했어요. 총리님의 진심은 충분히 전달받았다고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여전히 확신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사무실에 출근하면 제일 먼저 전화기를 확인했지만 한국 대사관에서는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저는 점점 절망했고 역시 안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폴란드를 선택했을 거라고 생각했죠. 마레크 장관도 포기한 표정이었고 총리 집무실도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4월 20일 금요일 오후 3시 제 책상 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한국 대사관이었어요. 대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는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슬로바키아를 선택했다고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고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정말이냐고요. 대사는 확인해줬어요. 정말이라고요. 대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한민수 부사장이 본사 이사회에서 직접 발표했다고요. 조건보다 간절함을 선택하겠다고요. 슬로바키아 국민들의 절실함과 총리의 진심이 마음을 움직였다고 했어요.
인프라는 함께 만들면 되고 중요한 건 함께 일하려는 의지라고 말했답니다. 한민수 부사장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한국도 한때 아무것도 없었지만 일어섰다고 슬로바키아도 그럴 수 있다고 믿는다고요. 저는 전화를 끊고 마레크 장관 사무실로 뛰어갔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선택했다고 소리쳤고 마레크는 일어서서 저를 붙잡으며 물었어요. 정말이냐고요. 저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레크도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슬로바키아 정부는 긴급 회의를 열었고 총리는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공식 발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 일면에는 대서특필로 한국 자동차 기업의 슬로바키아 투자 소식이 실렸어요. 하지만 유럽 언론의 반응은 냉소적이었습니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의 신문은 한국인들이 미쳤다고 썼고 산골짜기에서 차를 만든다는 게 말이 되냐고 조롱했어요. 프랑스 르몽드는 슬로바키아에 투자하는 건 돈을 버리는 것과 같다고 비아냥댔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 투자가 3년 내에 실패할 것이라 예측했죠. EU 경제안전국의 카스파르는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 기업의 결정은 비현실적이고 슬로바키아는 결국 실패할 거라고요. 이 투자는 5년 내에 철수할 것이며 슬로바키아는 더 큰 빚만 지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한국 기업에게 아직 늦지 않았으니 결정을 번복하라고까지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유럽이 뭐라고 하든 한국은 우리를 선택했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의 믿음에 보답하는 것뿐이었으니까요. 코시체의 폐허에서 만난 그 45세 엔지니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공장이 들어온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던 그의 말이요. 이제 그에게 그 기회가 온 거였습니다. 코시체의 그 엔지니어에게 기회가 온 지 한 달이 지난 5월, 저는 다시 코시체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온 선발대 20명이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건설사 직원들과 공장 설계 엔지니어들이었어요. 차 안에서 그들은 계속 도면을 펼쳐보며 한국어로 빠르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통역을 통해 그들의 계획을 들었어요. 코시체 무기 제조단지에 도착하자 한국인들은 즉시 현장 측량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쉬지 않고 일했어요. 폐허가 된 건물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철거 순서를 정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저에게 말했어요. 3개월 안에 부지를 정리하고 기초공사를 시작하겠다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슬로바키아 건설사들은 최소 8개월은 걸린다고 했거든요. 6월 초 본격적인 철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건설사에서 중장비 50대와 인력 200명이 추가로 들어왔어요. 슬로바키아 현지 노동자 300명도 고용됐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만났던 그 45세 엔지니어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그는 7년 만에 다시 일을 하게 됐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철거 현장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한국인 현장 감독은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했어요. 슬로바키아 노동자들에게 끊임없이 지시를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의사소통이 어려워 통역이 항상 옆에 붙어 있어야 했어요.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한국 감독들은 슬로바키아어 단어들을 익혀서 직접 지시했습니다. 빨리, 조심히, 확인, 조와 같은 기본 단어들이었죠. 현지 노동자들은 한국인들의 작업 속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노동자가 제게 말했어요. 저 사람들은 정말 잠을 자는지 모르겠다고요. 매일 새벽같이 나와서 밤늦게까지 일한다고 했습니다. 주말에도 현장에 나온다고요. 한국인 감독 중 한 명인 김 대리는 제게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이게 보통이라고요. 공사 기한을 맞추는 게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름 폭염이 시작됐습니다. 코시체의 기온은 섭씨 35도를 넘었어요. 작업 환경은 가혹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작업 시간을 새벽 4시로 앞당겨 더위를 피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만 휴식을 취한 뒤 다시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슬로바키아 노동자들은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곧 그들의 페이스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8월 중순, 철거가 완료됐습니다. 예정보다 2주 앞당긴 거였어요. 한국 현장 소장은 즉시 기초공사를 시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이 시작됐어요. 저는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놀랐습니다. 일주일 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기초가 올라가고 철골이 세워지고 벽이 생기는 속도가 믿을 수 없었어요. 가을이 시작되면서 날씨가 선선해졌습니다. 한국 건설팀은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작업 속도를 더 높였어요. 본사에서 추가 인력 100명이 더 왔습니다. 이제 현장에는 한국인 300명과 슬로바키아인 500명이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현장 식당에서는 한국 음식과 슬로바키아 음식이 함께 나왔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노동자들은 서로 손짓발짓으로 소통했어요. 슬로바키아의 겨울은 혹독하다고 알려졌지만 한국 현장 소장은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한국도 겨울이 춥다고요. 영하 20도에서도 공사는 계속된다고 했어요. 저는 반신반의했지만 그들은 정말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11월,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어요. 바람은 뼈를 애는 듯 차가웠습니다. 슬로바키아 노동자들은 추위에 작업 시간을 줄이자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신 방한복을 추가로 지급하고 현장에 난방 텐트를 설치했어요. 휴식 시간마다 뜨거운 차를 제공했습니다. 2시간마다 15분씩 텐트 안에서 몸을 녹일 수 있게 했어요. 어느 날 밤 폭설이 내렸습니다. 30cm가 넘는 눈이 하룻밤 사이에 쌓였어요. 아침에 현장에 나가보니 모든 게 하얗게 덮여 있었습니다. 슬로바키아 감독들은 오늘은 쉬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한국 현장 소장은 제설 장비를 동원했습니다. 2시간 만에 눈을 치우고 작업을 재개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멈출 줄을 모르는구나.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코시체 현장을 방문했어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8개월 전만 해도 폐허였던 그곳에 이제는 거대한 공장 건물이 서 있었어요. 아직 완공은 아니었지만 골조는 거의 완성됐습니다. 지붕 공사가 한창이었어요. 한국인 엔지니어가 저를 건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건물 내부는 축구장 10개를 합친 것보다 컸습니다. 천장 높이는 15m가 넘었어요. 거대한 철골 기둥들이 규칙적으로 서 있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설명했어요. 여기가 조립 라인이 들어갈 곳이고 저기가 도장 시설이며 저쪽이 검사구역이라고요.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내부 설비 설치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에서 제작된 조립 라인 설비들이 컨테이너로 도착했어요. 무게가 수십 톤에 달하는 장비들이었습니다. 이걸 설치하는 것도 전문 기술이 필요했어요. 한국에서 온 설비 전문가들이 슬로바키아 노동자들을 교육하며 함께 작업했습니다. 언어 장벽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손짓과 도면만으로도 의사소통이 됐어요. 눈이 녹고 날씨가 풀리자 작업 속도는 더욱 빨라졌어요. 한국 현장 소장은 목표를 재조정했습니다. 6월까지 공장을 완공하고 시험 가동을 시작하겠다고요. 원래 계획보다 5개월이나 앞당긴 일정이었습니다. 저는 마레크 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작업 속도가 믿기지 않는다고요. 유럽 건설사들은 최소 3년은 걸린다고 했던 공장을 1대1개월 만에 완공하려 한다고 말했어요. 마레크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가능하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을 보면 가능할 것 같다고 대답했어요. 코시체 시민들이 현장 견학을 왔습니다. 한국 기업이 허락한 거였어요.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폐허였던 공장 부지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한 걸 보고 감탄했어요. 한 할머니가 제게 말했습니다.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겠다고요. 아들이 다시 일을 하게 됐다며 눈물을 흘렸어요. 공장 외부 조경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조경 전문가들이 와서 나무를 심고 잔디를 깔았어요. 공장 정문에는 한국 기업 로고와 슬로바키아 국기가 나란히 걸렸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벅찼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으니까요. 6월 초 마침내 준공식 날짜가 잡혔습니다. 6월 25일이었어요. 한국 본사 회장과 슬로바키아 총리가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EU 대표들도 초청했어요. 카스파르도 초청 명단에 있었지만 그가 올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준공식 일주일 전, 저는 현장을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1대1개월 전 폐허였던 곳이 이제는 최첨단 자동차 공장으로 변해 있었어요. 조립 라인은 완벽하게 설치됐습니다. 로봇 팔들이 시험 가동 중이었어요. 도장 시설은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현장 소장이 제게 말했어요. 슬로바키아 노동자들이 정말 잘해줬다고요. 그들의 성실함이 없었다면 이렇게 빨리 끝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45세 엔지니어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이제 생산팀 조장이 됐어요. 20명의 팀원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어요. 7년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고요. 이제 다시 엔지니어로 일할 수 있다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감사해야 할 사람은 저희라고 말했습니다. 6월 25일 아침 준공식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슬로바키아 총리와 강요들, 한국 기업 회장과 임원들이 참석했어요. 코시체 시민 5,000명도 왔습니다. 놀랍게도 EU 경제안전국의 카스파르도 나타났어요.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공장을 둘러봤습니다. 한국 기업 회장이 연설했습니다.
슬로바키아 국민들의 헌신과 정부의 지원 덕분에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해냈다고 말했어요. 이 공장에서 앞으로 연간 3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할 것이며 5천 명의 직접 고용과 2만 명의 간접 고용을 창출할 거라고 했습니다. 슬로바키아 총리가 답사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기회를 줬고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이 공장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슬로바키아 부활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총리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테이프 커팅이 끝나고 공장 가동 버튼을 누르는 순간 조립 라인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참석자들이 박수를 쳤어요. 일부는 환호했습니다. 저는 카스파르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뭔가 흔들리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준공식이 끝난 후 저는 혼자 공장을 둘러봤습니다. 1개월 전 이곳은 녹슨 폐허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희망이 넘치는 곳이 됐습니다. 한국인들이 보여준 건 단순한 건설 기술이 아니었어요. 그건 포기하지 않는 의지였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열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열정이 슬로바키아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날, 저는 경제부 청사로 출근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국 기업으로부터 온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부품 협력사 12개 기업의 슬로바키아 진출 계획서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펼쳐보며 깜짝 놀랐어요. 시트, 타이어, 유리, 전자부품, 엔진 부품 등 거의 모든 분야의 협력사들이 함께 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레크 장관에게 즉시 보고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공장 하나가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체가 들어오는 거라고 말했어요. 마레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읽었습니다. 각 협력사마다 고용 인원이 적혀 있었는데 합계를 내보니 직접 고용만 1만 5천 명이 넘었어요. 간접 고용까지 합치면 5만 명이 넘는 일자리가 생기는 거였습니다. 7월부터 협력사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온 건 시트 제조사였어요. 그들은 코시체에서 20km 떨어진 작은 마을에 공장을 지었습니다. 두 번째는 타이어 회사였습니다. 세 번째는 전자부품 업체였어요. 매달 새로운 한국 기업이 도착했고 그들은 코시체 주변에 공장을 세웠습니다. 저는 다시 코시체를 방문했습니다.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한 곳뿐이던 공장이 이제는 곳곳에 생겨나고 있었어요. 건설 현장이 6곳이나 됐습니다. 한국인들이 다시 몰려왔고 이번에는 수백 명이 아니라 수천 명이었어요. 코시체 거리에서 한국말이 들렸고 한국 식당도 생겼습니다. 프레쇼프 고용센터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던 그 센터장을 만났어요. 그녀는 완전히 달라진 표정이었습니다. 이제는 일자리가 사람보다 많다고 말했어요. 한국 협력사들이 매주 채용 공고를 내고 하루에 수십 명씩 취업한다고 했습니다. 3천 명이 넘던 실업자 명단이 이제는 800명으로 줄었다고 말했어요. 본 공장에서 첫 자동차가 출고됐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보기 위해 코시체에 갔어요. 조립 라인에서 완성된 자동차가 천천히 나왔습니다. 새하얀 세단이었어요. 슬로바키아 노동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국인 관리자들도 환호했어요. 저는 그 차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었어요. 슬로바키아 부활의 상징이었습니다. 첫 달에는 100대가 생산됐습니다. 두 번째 달에는 500대였어요. 세 번째 달에는 1000대를 넘었습니다. 생산량이 계속 늘어났어요. 노동자들이 익숙해지고 공정이 안정되면서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총 5,000대의 자동차가 슬로바키아에서 만들어졌어요. 경제 지표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코시체 지역 실업률이 28%에서 15%로 떨어졌어요. 젊은이들의 해외 이탈이 줄었습니다. 오히려 독일과 영국으로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일자리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온 거였습니다. 변화는 더욱 가속화됐습니다. 본 공장의 연간 생산량이 10만 대를 돌파했어요. 협력사들도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시트 공장에서는 하루 3,000개의 시트가 생산됐어요. 타이어 공장에서는 하루 1만 개의 타이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전자부품 공장에서는 수십만 개의 부품이 쏟아져 나왔어요. 슬로바키아 GDP가 처음으로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2% 성장이었어요. 2년 전만 해도 0.01%였던 걸 생각하면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재무부 장관이 제게 말했어요. 이 성장의 70%가 코시체 자동차 산업에서 나온 거라고요. 한국 기업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본 공장이 증설됐습니다. 한국 본사가 추가 투자를 결정한 거였어요. 5억 유로를 더 투입해서 생산 능력을 연간 30만 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에 슬로바키아 전체가 들썩였어요. 총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한국 기업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증설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또다시 한국 건설사가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규모가 더 컸습니다. 제2공장 건물이 제1공장 옆에 세워졌어요. 6개월 만에 완공됐습니다. 한국인들의 속도는 여전했어요. 제2공장이 가동되자 추가로 3,000명이 고용됐습니다. 코시체 지역 실업률이 10% 아래로 떨어졌어요. 이제는 구직자보다 구인 공고가 많아졌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인력난을 겪기 시작했어요. 슬로바키아 동부 지역 전체에서 사람을 구했습니다. 저는 유럽 자동차 산업 통계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 놀라운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슬로바키아의 인구 1,000명당 자동차 생산량이 198대였습니다. 이건 세계 1위였어요. 독일보다 높았고 일본보다 높았으며 한국보다도 높았습니다. 인구 540만 명의 작은 나라가 연간 100만 대 가까운 자동차를 생산하게 된 거였어요. 저는 이 보고서를 들고 마레크 장관을 찾아갔습니다. 마레크는 숫자를 보고 말문이 막혔어요. 4년 전만 해도 우리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아니었다면 이 숫자는 불가능했을 거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코시체로 차를 몰았습니다. 1998년 4월 처음 이곳에 왔을 때를 떠올렸어요. 녹슨 공장과 실업자들, 그리고 절망만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랐어요. 공장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고 교대 근무를 마친 노동자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활기가 넘쳤어요. 제가 4년 전에 만났던 그 45세 엔지니어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이제 49세가 됐고 생산부 과장으로 승진해 있었어요. 월급도 4년 전에 3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자부심이 생겼다고 했어요. 자기가 만든 자동차가 유럽 전역을 달리고 있다는 게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게 물었습니다. 차관님은 4년 전에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셨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라고요. 이렇게까지 빨리, 이렇게까지 크게 변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까지 해줄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엔지니어는 말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공부하고 있다고요. 졸업하면 이 공장에서 일하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7년 전만 해도 아들은 독일로 가려고 했다고요. 하지만 이제는 슬로바키아에 남고 싶어 한다고 말했어요. 여기에도 미래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한국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었어요. 단순히 공장이나 일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희망이었어요. 미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죠. 경제부 청사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브라티슬라바의 야경이 보였어요. 4년 전보다 훨씬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착각일 수도 있었지만 정말로 이 나라가 밝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총리에게 올릴 자료였어요. 한국 기업 투자 이후 4년간의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실업률 감소, GDP 성장, 수출 증가, 인구 유출 감소, 모든 지표가 긍정적으로 변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그건 국민들의 마음이었어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체념에서 자신감으로 바뀐 마음이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에 저는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이 아니었다면 우리 국가는 사라졌을 것이다. 이건 과장이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정말로 소멸 직전이었어요. 이유는 우리를 버렸고 유럽은 외면했으며 젊은이들은 떠났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왔고 그들은 우리와 함께 일했으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저는 보고서를 출력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유럽에 버려진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고 성장하고 있었으며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됐어요. 그 모든 게 한국 덕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코시체 대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어 강좌 개강식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온 후 슬로바키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개강 첫날 아침 강의실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복도에 학생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50명 정원인데 80명이 신청했다고 하더군요. 강의실 안으로 들어가자 학생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뒤쪽에 서 있는 학생들까지 있었어요. 강사는 한국에서 온 교포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녀가 칠판에 한글 자음을 쓰기 시작하자 학생들이 노트에 필기했어요. 기역, 니은, 디귿. 알파벳과는 완전히 다른 문자였지만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따라 썼습니다. 선생님이 발음을 가르치자 학생들이 따라 읽었어요. 가, 나다. 어색한 발음이었지만 진지했습니다. 수업 중간에 한 남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있다고 했어요. 그는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느냐고요. 공장에서 본 한국인들은 항상 바쁘게 움직이고 쉬는 시간에도 일을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한국어와 관계가 있냐고 물었어요.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한국어에는 빨리빨리라는 말이 있다고요. 그건 단순히 속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삶의 태도라고 설명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오랜 가난을 겪었고 그래서 시간을 아껴 쓰고 열심히 일하는 문화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빨리빨리를 노트에 적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학생 몇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한 여학생이 말했어요. 매일 한국 드라마를 본다고요. 처음에는 자막으로 봤는데 이제는 자막 없이 보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게 됐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한국 식당에도 자주 간다고 말했어요. 김치가 처음엔 너무 매웠는데 이제는 없으면 아쉽다고 했습니다. 다른 남학생은 기계공학을 전공한다고 했습니다. 졸업 후 한국 기업에 취직하고 싶다고요.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한국인 팀장이 한국어를 할 줄 알면 승진이 빠르다고 말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한국어를 공부한다고 했어요. 그의 눈에는 절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됐냐고요. 한 학생이 대답했어요. 처음엔 그냥 공장이 생겼다는 정도만 알았다고요. 하지만 한국인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폭설이 내려도 공사를 멈추지 않았고 크리스마스 다음 날 바로 현장에 나왔다고요. 그런 모습을 보며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이 끼어들었습니다. 지난주에 브라티슬라바에서 K-팝 콘서트가 있었다고요. 5,000명 규모였는데 매진됐다고 합니다. 자기도 갔었는데 관객 대부분이 슬로바키아 사람이었다고 말했어요. 모두가 한국어로 노래를 따라 불렀고 응원봉을 흔들며 환호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느꼈대요. 한국이 이제 슬로바키아의 일부가 됐다고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점심시간이 됐고 학생들이 밥을 먹으러 가자고 했어요. 어디로 가냐고 물었더니 한국 식당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도 함께 갔어요. 식당은 대학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입구에 한글로 김치찌개, 비빔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학생들로 가득했습니다. 주인은 한국인 아주머니였고 종업원들은 슬로바키아 학생들이었어요. 메뉴판에는 슬로바키아어와 한국어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비빔밥을 시켰습니다. 옆 테이블에서는 학생들이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누가 누구랑 사귀고 어떤 장면이 감동적이었고 마치 한국 학생들처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테이블에서는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슬로바키아 동료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었어요. 언어는 서로 달랐지만 웃음소리는 같았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제 테이블로 왔습니다. 저를 알아봤는지 인사를 했어요. 남편이 공장 관리자로 파견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3년만 있고 돌아갈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여기가 좋아서 계속 살고 싶다고 했어요. 슬로바키아 사람들이 친절하고 무엇보다 자기 식당을 찾아주는 손님들이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몇 년 전 한국을 선택해줘서 감사하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감사해야 할 사람은 저희라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아니었다면 슬로바키아는 지금도 폐허였을 거라고 말했어요. 아주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로 도운 거라고요. 식당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건물 벽에 한국 아이돌 그룹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서점 창문에는 한국 드라마 DVD가 진열돼 있었습니다. 미용실 간판에는 한국 스타일 커트라고 적혀 있었어요. 코시체 중심가에 한글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슬로바키아에 준 건 공장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문화를 가져왔고 꿈을 심어줬으며 새로운 세계를 보여줬습니다. 슬로바키아 젊은이들은 이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노래를 부르며 한국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한 소녀가 한국 패션을 입고 지나갔습니다. 노래방에서는 한국 노래 소리가 들렸어요. 카페에서는 아메리카노를 한국어로 주문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게 진짜 변화였습니다. 경제 지표로는 보이지 않는 변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변화였어요. 대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1998년 한국에 전화를 걸었을 때 저는 단지 일자리가 필요했어요. 공장이 필요했고 돈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이상을 줬어요. 그들은 희망을 줬고 꿈을 줬으며 미래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 속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경제부 청사로 돌아왔습니다. 마르크 장관에게 오늘 본 것들을 보고했어요. 한국어 수업에 80명이 몰렸다는 것,
학생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어를 배운다는 것, 거리에 한글 간판이 넘쳐난다는 것. 마레크는 놀란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마레크가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선 거라고요. 문화적 유대가 형성됐다고 말했어요. 슬로바키아와 한국이 이제는 진정한 파트너가 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연결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 기업 투자의 문화적 영향에 대한 보고서였어요. 경제적 성과만큼이나 문화적 변화도 놀라웠다고 썼습니다. 슬로바키아 젊은이들이 한국을 동경하게 됐고 한국 문화를 받아들였으며 한국을 미래의 파트너로 여기게 됐다고 보고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라티슬라바의 밤 풍경이 보였어요. 몇 년 전보다 훨씬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준 건 단순히 일자리가 아니었어요. 그건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가능성,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미래,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문화였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슬로바키아를 바꿔놓았습니다. 슬로바키아가 변하고 있을 때 브뤼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EU 경제안전국에서 슬로바키아 경제 현황 점검을 위해 실사단을 보낸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예전에 그 방문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실사단장의 태도는 예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그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슬로바키아의 경제 성장이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어요. 회의에서 저는 변화를 설명했습니다. 실업률 28%에서 8%로 하락, GDP 연평균 5% 성장. EU 관료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다음 날 코시체를 방문했습니다. 공장들이 가동 중이었고 트럭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들었어요. 실사단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카스파르를 기억하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카스파르가 슬로바키아는 5년 내 파산할 거라고 썼다고요. 하지만 완전히 틀렸다고 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실사단장은 솔직하게 말했어요. EU가 슬로바키아를 포기했었다고요. 하지만 슬로바키아는 한국과 함께 기적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카스파르가 방문하겠다는 연락을 보내온 거예요. 개인 자격으로요. 마레크 장관은 만나자고 했습니다. 카스파르는 혼자 왔습니다. 예전에 오만함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는 청사에 들어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하러 왔다고 말했어요. 회의실에서 카스파르는 말했습니다. 자기가 완전히 틀렸었다고요. 슬로바키아를 무시했고 한국을 비웃었으며 이 나라가 실패할 거라고 확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게 오만함이었다고 말했어요.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코시체로 안내했습니다. 도착하자 카스파르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예전에 그가 비웃었던 그 장소였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장 안에서 슬로바키아 노동자들이 한국인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카스파르는 한 노동자에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일했냐고요? 노동자는 5년 됐다고 대답했어요. 예전엔 7년간 실업자였지만 이제는 조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스파르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과거는 과거라고 말했어요. 카스파르는 약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브뤼셀로 돌아가면 슬로바키아 사례를 모두에게 알리겠다고요. 저녁에 카스파르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슬로바키아에 해준 게 뭐냐고요. 저는 대답했어요. 희망이라고요.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스파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EU가 주지 못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카스파르가 떠난 후 유럽 언론들이 슬로바키아를 다시 조명했습니다. 이번에는 찬사였어요. 독일 신문은 슬로바키아를 동유럽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한국-슬로바키아 모델을 배워야 한다고 썼어요. 저는 청사 창가에 서서 브라티슬라바를 내려다봤습니다. 도시는 활기로 넘쳤어요. 마레크 장관이 제 옆에 섰습니다. 우리가 해냈다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이 해냈다고요. 마레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함께 해냈다고요. 저는 1998년 그 절박했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에 전화를 걸었던 그날을요. 그때는 정말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EU는 우리를 버렸고 유럽은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왔고 그들은 우리를 믿어줬으며 함께 기적을 만들었어요. 이제 슬로바키아는 더 이상 유럽에 버려진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일어섰고 세계가 주목하는 성공 사례가 됐어요.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조건보다 간절함을 선택해준 한국, 우리와 함께 꿈을 꾼 한국, 끝까지 함께해준 한국이 있었어요. 저는 책상으로 돌아와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슬로바키아의 기적,
그리고 한국이었어요. 마지막 줄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준 건 공장이 아니라 미래였다. 그리고 그 미래는 이제 막 시작됐다. 저는 한 가지를 배웠어요. 기적은 혼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슬로바키아가 간절했고 한국이 믿어줬으며 우리가 함께 일궈냈어요. 조건이 아니라 진심이 통했고 계산이 아니라 신뢰가 이겼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밝은 빛이 찾아옵니다. 저희에게 그 빛은 한국이었어요. EU가 외면했을 때, 유럽이 포기했을 때, 한국은 우리 손을 잡아줬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기억해주세요.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는 걸요. 누군가는 여러분을 믿어줄 거예요.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듭니다. 슬로바키아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